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지난 연말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행기 포비아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권과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움직임도 많다고 하는데요. 항공 관련 전문가들은 연달아 발생한 항공사고인 만큼 정부와 항공업계가 나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꼽히고 있는 만큼 최근 정부는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관련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해외여행 앞두고 계신 분들, 비행기 탑승 계획이신 분들, 마음 편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기내 반입 제한 물품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딥시크가 큰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생성형 AI가 드디어 국내 언론에도 도입되는 분위기입니다. AI가 취재부터 기사 작성 등 기자, 언론 등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YTN 라디오 열린 라디오 미디어 비평.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로 만나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네. 최근 우리 교열 AI를 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번역부터 팩트체크, 기사 작성까지 하는 AI도 개발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뉴스 서비스 전 과정에 AI 기술이 도입된다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그렇죠.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 연구자로서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은 이제 진짜 올 것이 왔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취재, 그다음에 언론사의 기능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에서 AI가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네. 가장 쉬운 거는 이미 많은 기자분들이 쓰고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논문과 관련된 걸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그럴 때는 이미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교열이 되겠고 그다음에 팩트 체킹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아마 그 기사 작성 AI도 곧 이제 현실화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그 AI가 이제 어떤 영역에 진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동안 물어보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어떤 영역에 AI가 디폴트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론사에서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생성형 AI로 두고 말귀는 어둡지만 손은 빠른 신입사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9개월, 10개월 전에 이제 과학기자협회에서 제가 이제 말할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이제 언론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9개월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거 약간 후회하고 있고요. 일단은 신입사원이 아니라 이제는 말귀도 잘 알아듣고 뭔가 그냥 비유로 하자면 거의 대리 말년차 정도 되지 않는가. 네. 여전히 이제 프롬프팅이라는 어떤 그런 사용자의 어떤 영역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9개월 전에 얘기를 했던 그 말귀는 잘 모르지만 신입사원 같다. 굉장히 손이 빠르다. 요런 건데 네. 지금 이제 진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말귀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이걸 제가 하는 제가 이렇게 뭔가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2배, 3배로 갖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깜짝 놀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이 될 것인가 저 자체도 쓰고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런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앞서 기자들이 이미 업무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스치듯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기자들 직무에 생성형 AI 기술이 사용되는 범위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이제
뭐 흔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그 자료와 관련된 거겠죠. 근데 취재라는 게 이제 사실 뭐 발로 뛸 수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정보를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다 넓게 또 이렇게 막 뒤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뭐 AI라고 했을 때 GPT가 이제 그거의 이제 줄말이잖아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뭐 트랜스포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그 학습된 어떤 데이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리 잘해서 주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주고, 오류 없이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자의 업무랑 굉장히 닮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이제 조선일보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일보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언론사에서 자체 A 이제 뭐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교열에도 쓰겠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팩트 체킹에도 쓰겠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아마 105년에 걸쳐서 그 데이터를 다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훈련시킨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도 다양하게 콘텐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방면에서 아마 효용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AI가 실제로 기사 작성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경우 생기게 될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순기능은 뭐 지금 충분히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그 개수가 많아진다라는 게 사실은 그 약간의 그 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좀 알고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AI로 기사를 작성을 해서 뭔가 출고를 했을 때 그 개수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언론사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뭐 몇십 개를 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거를 AI로 썼다는 얘기가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사에 뭔가 오류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독자들은 돌아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편의성은 분명히 높아졌고 AI를 활용을 하면 기본적인 어떤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가공하고 뭔가 의제 설정을 하고 이런 그 전통적인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량도 굉장히 클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뭔가 데스킹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서 이게 이제 AI라는 게 우리가 뭐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트렌드라고 본다면 언론사에서도 그 순기능은 적절하게 쓰면서도 혹시 모를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작용 말씀해 주셨는데 AI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게 신뢰성일 것 같아요. 예. 대량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뉴스들이 나올 경우 신뢰성 하락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맞죠. 이게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학습이 되느냐 이제 그런 건데 편향적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산출물도 편향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몇 건 독자들이 보고 이건 굉장히 편향성이고 팩트에도 조금 틀리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건 계속해서 그 개별 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론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도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좀 난감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만약에 AI로 작성된 기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가 있거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 것이냐 라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생산을 했을 때 그 언론사에 묻는 거 이게 간단하게 생각은 하지만 도대체 AI라는 게 사람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스킹의 역할이 어쩌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팩트 체크부터 번역, 기사 작성까지 뭐 아주 그 기자 업무 전반에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 먼 미래에는 기자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AI 활성화되면은 없어지는 직업 중에 교수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불안에 떨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예를 들면 뭔가 단신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사안의 정보가 주어지고 그 정보를 단순하게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을
뭔가 담당하는 걸 이제 그 인간 기자들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AI 기자가 좀 그 대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단순한 조금 업무라든가 그리고 언론사에서 나오는 콘텐츠 중에서도 뭔가 인간의 어떤 그 노하우와 관련된 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AI 손길이 조금 늦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앞단에 있는 어떤 기사들과 관련돼서는 조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좀 무서운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뭐 단순 업무, 그다음에 매뉴얼이 있는 업무들은 지금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교수라 그래서 뭐 안 그러겠습니까? 뭐 기자라고 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안을, 그런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언론사의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 네. 최근에 또 AI 아나운서도 등장을 해서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연구 차원에서 실제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기사에 AI 활용도 실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연구자니까 이제 그 논문을 한번 써봤어요. 그걸 이제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실험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뭐 A라는 공공기관에서 뭐 정책을 펼치는데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파일을 제가 그 AI에 이제 넣었어요. AI에 넣은 다음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보도자료를 만든 것과 그다음에 그 경험이 있는 그 방면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게 로 데이터나 어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주고 보도 자료를 만들라고 했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보도자료가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도자료를 기자들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당신 기사를 쓸 텐데 이 보도자료가 분명히 유용할 텐데 일부 어떤 그 변수들에서는 AI가 만든 게 더 낫다 아니면 별 차이 없다 이런 결과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야, 앞으로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보도자료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기사도 그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 기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 정보 소비자들에 의한 어떤 반응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널리즘에서 AI 도입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한국기자협회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기자님들이 그 기사를 씀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건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약간 합의한 어떤 원칙들, 규약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자살보도 권고기준, 감염병 보도기준 뭐 이런 거일 텐데, 저는 지금쯤 AI와 관련된 그런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굉장히 급박한 일이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차원이 아니고, AI라는 어떤 그 디폴트가 왔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그 저널리즘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결국은 AI 언론계의 도입 이랬을 때 두 가지를 반드시 뭔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투명성이랑 정확성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투명성은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어떤 AI를 썼느냐, 그리고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 작성에 있어서 정확히 밝혀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성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그런 산출물에 있어서 프롬프팅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팩트체크에 대한 관리는 어쩌면 마지막에 AI 담당 데스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웹사이트 올리다 보면 청소년 보호 담당자 이렇게 뭐 지정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AI와 관련된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해외 언론들 사례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성형 AI가 도입되는 과정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언론사 개별적으로도 혹은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어 환경 그리고 AI의 활용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그 IT 강국이라고 막 이렇게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용이라든가 적용이라든가 이게 아마 굉장히 빠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뭐 중국이 약진하고 있고 미국도 약진하고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언론사가 할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어떤 그런 뭐 디페이크가 됐든 아니면 뭐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든 간에 AI가 본격화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그 아주 나쁜 시나리오, 그다음에 좋은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창의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렇게 되면 뭐 규제가 됐든 그게 법이 됐든 아니면 지능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기술,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뒤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거 말고 어떤 AI와 윤리, AI와 미디어,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은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AI는 지금 이제 그 보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사회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법이 됐든 규제가 됐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많은 사람 얘기를 듣고 준비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떤 것부터 짚어볼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수도권 청취자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 및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자체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소개된 신선한 정책들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정책의 내용과 진행 방식, 특이점 등을 자세히 짚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코너에서는 이런 정보 위주보다 출연진의 국민을 향한 애정 고백에 가까운 내용이 많아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네. 이날 출연한 박춘선 서울시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민관소통협의체 등을 구성해 추진한 서울시 교육청의 도시형 캠퍼스 1호 모델인 서울 강솔초등학교 강형 캠퍼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정규학교 신설 요건인 학생 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한 일종의 분교 형태의 학교입니다. 그동안 강동구 고덕강의 3지구는 신설 아파트 입주민으로 인해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많이 증가했고 부지가 있음에도 신설 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교 설립이 안 되고 있던 곳입니다. 네. 이에 고덕강의 3지구 초등학생들은 멀게는 1.4km 떨어진 강솔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었는데요. 박춘선 시의원을 비롯한 시구 의원들의 노력으로 도시형 캠퍼스라는 형태로 설립이 확정된 겁니다. 이런 정책은 학령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는 앞서 소개한 설립 이유와 진행 과정 등 정책에 관한 개요 없이 감정적 호소에 그치는 발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박춘선 시의원은 인터뷰 내내 우린 주민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았다. 주민들을 보면 그냥 좋다 등 끊임없이 국민 사랑을 어필해 진행자가 굉장히 애틋하게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일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인터뷰가 정책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터뷰 질문 구성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른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점은 어떤 걸까요? 또한 성과 공유에만 그치는 인터뷰도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지난 4일 생활백서 코너에서는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의 황은정 연구원이 경기도 아동돌봄 현황조사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네. 황은정 연구위원회 전반적으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돼야 할 점들도 많이 있었다는 추상적인 답변은 연구원에서 할 법한 대답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부족한 부분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할 설득력이 있을 텐데요. 정책 제안 역시 뭉뚱그려 이야기에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확대를 제안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돌봄을 하는 육아 공동체에 많은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비도민이 아니라면 경기도 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이라는 개념부터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금전적 보상을 해준 정책입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 공동체에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이 연구 결과 정책 제안을 설명한다면 청취자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기도 어렵고 자칫 자신들만의 잔치로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합니다. 네. 다음으로 짚어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반면 상세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에서는 이 코너를 제안하기도 한 국민권익위원회 김미수 서기관과 전화 연결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소개했는데요. 김미숙 서기관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절반가량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고 이는 전체 청년층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월세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놓치면 안 될 부분을 검토해 준다거나 전공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언 등을 해주는 등의 사례 설명으로 꼭 필요한 지원 사업임을 공감하게 했습니다. 네. 또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23세까지인 취업 우대 기간은 대학 졸업 및 전역이 필수 조건인 공공기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기관 확대 등 개선안을 권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바람직했습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한 좋은 정책을 소개해준 그런 코너였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기내 반입 제한 물품입니다.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제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승객이 여객기를 탈 때 휴대하는 보조 배터리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테이핑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를 투명 비닐봉투나 지퍼형 파우치에 보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후 에어부산은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했습니다.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가 기내 선반에 보관돼 있어서 화재 발견이 늦었다 이런 판단에서 비롯된 건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는 13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보조 배터리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 붙이는 조치 혹은 보조 배터리를 투명 비닐봉투나 비닐형 파우치에 보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하면은 불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걸 좀 밝혀드리고요. 그런데 이 보조 배터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고기 탑승객과 승무원이 선반 위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이런 목격담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후 진행된 사고 원인 조사에서 비행기의 날개나 엔진에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내에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인화 물질은 탑승 이전에 보안 검색에서 걸러지는 상황이라서 기내로 반입이 되는 물건 중에 불이 날 만한 물건을 꼽은 건데요. 그중에서 보조 배터리가 가장 유력한 물건으로 지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전자담배, 노트북, 컴퓨터 등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보조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화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포트나 커넥터의 금속 접촉 단자가
다른 전기를 통하는 물체와 닿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절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경우 외부로의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충격, 과충전, 과방전 이런 원인으로도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원인이라면 비닐팩으로는 막을 수 없긴 합니다.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보조 배터리 단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팩에 넣은 뒤에 선반에 넣지 말라는 이야기는 손에 들고 있거나 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주머니에 넣으라는 말인데 이러면 불이 안 납니까? 불이 나지 않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손에 쥐고 있거나 앞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주머니에 배터리를 넣고 있으면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재 항공업계는 이 배터리 화재 진압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는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승무원이 다른 모든 승무원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거고요. 2단계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화재 진압 후에 전용 용기에 물 또는 비알코올성 액체를 채워서 배터리를 거기에 담가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단계는 이 해당 용기를 화장실에 격리 조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에선 이 머리 위 선반에서 화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승무원이 소화기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이미 불이 크게 번져서 소화기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바로 대피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머리 위 선반에 두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거나 눈앞에 두고 있으면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보조 배터리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하면 비행기에 못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조 배터리를 들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여행을 갈 때요. 보조 배터리를 아예 비행기 어디에도 싣지 못하도록 한다면 승객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겠죠. 보조 배터리 쓰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리면 보조 배터리 먼저 새로 장만을 해야 되니까요. 보조 배터리 외에도 뭐 전자담배나 핸드폰 뭐 이런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면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핸드폰에서도 불이 났다는 소식이 뭐 심심찮게 들리고 노트북, 전자담배 뭐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물건을 전면적으로 반입 금지한다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승객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화재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번에 이 비닐팩에 밀봉하고 손에 쥐거나 좌석 등받이 주머니에 넣는 방식을 찾아낸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압력과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선반에 넣으면 다른 짐에 찍히거나 눌리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 개씩 따로 보관하면 그만큼 충격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적어집니다. 네, 아예 가지고 탑승을 못하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고 보조 배터리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제품은 특히 비행기 안에서 더 잘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비행기 탈 때 가장 애먹이는 물건 중 하나가 또 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물은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지 궁금해요.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다 보면 보안구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생수병 버리는 용도로 쓰레기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다 먹다 남은 생수를 버리고 있죠. 그런데도 또 가방 검사를 해보면 생수병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걸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보안검사 끝나고 면세구역에서 사서 마시다가 남은 생수는 비행기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테러리스트가 액체 폭탄을 이용해 다수의 여객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이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외부에서 반입하는 액체는 폭발물 제조에 쓰일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검사를 통과한 뒤에는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생수는 이미 안전이 확인된 걸로 간주하고 비행기 반입을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유아를 동반한 승객에겐 아이용 음료나 우유 등의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액체류를 100ml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액체 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이 필요한데요. 100ml 이하에선
테러에 사용될 만큼 위력적인 폭탄을 만들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배경이 된 겁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고 하는 게 라이터입니다. 라이터는 비행기에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갖고 들어갈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걸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지만 몸에 소지한 일반 라이터 한 개는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023년 한 해 동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에서 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라이터가 44만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물품 중에 가장 많은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탑승 수속 과정에서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붙이는 짐 가방에 라이터를 넣어서 보안 검색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라이터를 짐 가방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들어가면 그 기내 압력 변화에 의해서 라이터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방에 넣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터보 라이터라고 부르는 토치형 라이터나 플라즈마형 라이터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 토치형 라이터나 플라즈마형 라이터는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보는 거고요. 일반용 라이터는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일반용 라이터를 가지고 꺼내 들고 어디다 불을 붙이려고 하더라도 주변 승객과 승무원들이 제지 가능한 수준이라서 통제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떤 종류의 라이터도 기내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편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라이터를 버리고 탑승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라이터를 몸에 지니고 기내에 탑승하는 건 가능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한 개 가능. 네, 한 개. 네. 또 요즘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비행기에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두종 개나 고양이는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단두종은 주둥이가 짧은 개나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불독이나 시추, 퍼그 이런 개 종류와 페르시안, 스코티시 폴드 같은 고양이 품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단두종 개와 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 기도가 좁아서 호흡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운송 또는 이 출발지, 환승지, 목적지 공항에서의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는 호흡기 문제 및 숨가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항공사들은 여행 중에 반려동물이 건강에 큰 피해를 입거나 사망할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런 단두종 동물의 화물칸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한 총 무게가 7kg 이하면 기내 반입으로 운송할 수 있고 좌석 아래에다가 이동장을 두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단두종 개와 고양이라도 이동장을 두고 혹은 기내에 안고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고 탈 수는 없고요. 이동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네. 안고 탔다가 난동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이동장에 넣어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김치나 된장, 고추장, 또 홍삼 액기스 등은 액체로 분류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 출국 검사에서 압수된 김치류가 무려 10.7톤에 이르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김치 한 포기 무게를 약 3kg으로 계산을 하면 3,500포기가 넘는 김치가 압수된 겁니다. 이 여행지에서 먹기 위해 마트에서 구매한 김치의 이 봉지 속 김치 국물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의 양을 넘어섰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1리터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서 비행기에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요. 위탁 수화물로 짐가방에 넣는 경우에는 포장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된장, 고추장, 홍삼 액기스 이런 것들도 액체로 분류가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짐가방에 넣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한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일이나 축산물도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안 되는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금지하는 건가요? 외국으로부터 동물 및 축산물, 식물을 함부로 들여오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항공기 안전의 맥락이 아니고
검역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축 전염병과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건데요. 장조림이나 햄, 소세지 이런 동물성 식품을 무분별하게 들여올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함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유행 지역을 다녀올 때도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고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들여오게 되면 농작물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크고요. 네. 외래 식물이 자연계로 퍼져나가면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해 외래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검역당국은 동식물과 축산물 등에 대해서 엄격한 검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 조류 이런 동물들을 들여오거나 식육 및 식육 가공품, 녹용, 뼈, 깃털 등 동물 생산품, 유가공품, 알 및 알 가공품, 식물 이런 것들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검역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비행기를 타신다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리처드 막스의 Ready to Fly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